글로벌한 외신과 함께하는 외신 인사이드 시간입니다. 오늘도 따끈따끈한 소식 전해주기 위해서 우리 현혜슬 리포터 나오셨는데요. 안녕하세요. 오랜만이세요. 반갑습니다. 어느새 여기까지. 놀라셨죠? 예. 어떻게 해요? 드디어 곧 이 옆으로 오실 것 같아요. 예. 드디어. 그 좋아하시는 한번 부장님 오늘 다른 일 때문에 못 나오시고. 그러게요. 한본 분장님도 안 계시고 예. 전 박사님도 안 계시고. 전 박사님 조금 전까지 계시다가 보내셨어요. 오늘 몸이 너무 안 좋으셔가지고 아까 조기 음료에 퇴근을 약을 타셨다. 누가요? 이 자리를 위해서. 예, 본의 아니게 제가 네. 그 사회석까지 앉았는데 네. 저도 아니게. 말씀드리지만 저도 이 자리에 욕심은 없습니다. 저는 요 옆에 사이드가 좋고요. 아, 뭐 이왕 맡았으니까 한번 너무 잘하시려고. 예, 한번 하는 데까지 해보겠습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소식은 이코노미스트지에서 가지고 왔는데요. 금리와 무관한 투자라는 제목의 기사였습니다. 일반적으로 금리를 통해서 기업이나 가계의 대출 그리고 소비를 조정을 해서 경기를 조정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이 통념을 뒤집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다고 합니다. 연구를 위해서 미국의 1952년도부터의 자료를 계속해서 면밀하게 분석을 했다라고 하는데요. 그 결과 중앙은행의 금리 정책이 기업이 투자를 할 때 어느 정도 영향을 미치기는 하지만 사실 그 영향이 그렇게 크지는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오히려 뭐 기업의 수익성이나 주식 상태가 더 중요한 요소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논문 저자는 만약 경제를 살리고 싶은 어떤 정부가 있다라면 운과 더불어서 그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와 같은 추가적인 조치가 더 필요하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또 기업들이 투자 금액을 결정을 할 때 최근 경험은 지나치게 고려를 하는 반면에 변화한 환경이 미래 수익에 어떤 영향을 미칠지에 대해서는 고려를 하지 않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대해서 기사에서는 특히 어려운 시기에 이 말은 너무나 맞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매력적인 투자 기회가 존재할 수 있고 그 기회가 저금리로 인해서 더 매력적이어 보이긴 하지만 사실 그 통계치는 그렇지 않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결론을 얘기하자면 이제 뭐 금리 정책이 별로 영향을 못 미친다라고 이제 이렇게 한 줄로 요약을 할 수 있는데 어떻게 생각하세요? 사실 미국이 금리 안 했으면은 지금 상황이 어땠을지 상상을 해보면 효과가 있는지 없는지 답이 나올 것 같은데요. 네. 제가 지난주에도 그런 말씀을 드렸었는데 이 정책의 효과라고 하는 거는 해서 얼마만큼의 성과를 냈느냐가 아니라 했을 때랑 하지 않았었을 때의 차이를 평가를 해야 되거든요. 근데 아마도 이 그 결과가 나온 거는 금리 정책이라는 게 결국은 좀 후행적일 수밖에 없잖아요. 경기 안 좋을 때 금리 낮추고 경기 좋을 때 금리 올렸을 텐데 그럼 효과가 바로 나기가 좀 힘듭니다. 경기 안 좋다고 해서 금리 낮췄는데 그게 바로 효과를 낸다면 우리 전 박사님이 늘 주장하시는 것처럼 내가 어딜 가든 다 문제 해결하고 다닐 거라고 아마 이 자리에 앉게 되니까 빙의가 되는 느낌이에요. 예. 그래서 제가 보기에는 이 연구 결과는 어쩌면 당연할 수 있는데 만약에 그 기본 가정을 하지 않았었을 때하고 비교를 해본다고 한다면 또 다른 결과가 나오지 않았었을까 저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어떻게 보세요? 그렇죠. 이게 만약 사실이라면은 통화정책 무용론이지 않습니까 보면은. 근데 그렇죠. 그리고 저희가 교과서에서 배웠던 이제 기업의 투자 활동이나 이런 모든 활동이 금리랑 상관이 없다. 이건 굉장히 어떻게 보면 좀 센세이션이 될 수 있는 내용인데요. 저는 드는 생각이 물론 이제 뭐 중앙은행을 보고 이제 뭐 우리나라뿐만 아니라 전 세계 패드를 보고도 샤워실에 방울하고 하지 않습니까? 뜨거운 물 틀었다가 찬물 틀었다가 온도 못 맞춰서 이렇게 하다 이제 그렇게 할 수는 중앙은행의 정책을 이렇게 할 수는 있는데
일단 저는 드는 생각이 이게 52년부터라고 돼 있잖아요, 시계열이요. 그런데 이게 너무 길지 않나. 너무 길어가지고 네. 했다 보면 아마 효과가 있었을 시기도 있고 없었을 시기도 있고 효과가 플러스가 정의 상관관계가 나왔든지 이제 마이너스의 상관관계가 나는데 그걸 다 하다 보니까 그냥 별로 관계가 없네요. 이렇게 결론이 나온 게 아닐까 하는 생각이 하나 들고요. 두 번째는 뭐 여기서 운과 더불어 뭐 이런 부분이 있는데 좀 무책임하죠. 예, 좀 운이 있어야 예, 된다는 말은. 예. 그리고 운우 뭐 운칠기삼이라는 말도 있지만은 운이라고 해버리 모든 걸 이렇게 해버리니까 뭐 어떻게 할 말이 없네요. 그래서 요즘은 운칠기삼이라고 안 하고 운칠복삼이라고 합니다. 보기 3위. 정말. 복, 네. 예, 운이 7이고 복이 3이고 그러니까 결국은 다 운복이란 얘기죠. 씁쓸하네요. 이코노미스트에서 제안을 했던 거 뭐 추가적인 조치, 뭐 세금 인하나 규제 완화가 필요하다라는 그런 제안에 대해서는 다들 동의는 하시나요? 그러면? 그게 뭐 소위 말하는 이제 그 경제 정책이라는 게 뭐 통화 정책도 있고 이제 재정 정책도 있고 여러 정책이 있지 않습니까? 세금 정책도 있고 그런 정책이 이제 같이 가니까는 이렇게 된 거지. 통화 정책을 안 쓰고 아까 말씀하셨지만은 금융위기가 터졌는데 중앙은행이 뭐 해보니까 효과가 없으니까 우린 가만히 있을래요. 그러고 이런 정책만 썼다. 그랬을 때 지금 같은 효과가 났을까요? 아닌 것 같고요. 예, 그래서 그냥 저는 이 연구 결과 자체가 왜 가끔 그 뉴스나 이런 데 보면은 어느 분이 누가 하는지 모르겠지만 약간 그런 연구들 있지 않습니까? 보면 약간 그런 거랑 비슷한 느낌이 들거든요. 예. 그리고 통화 정책은 구조 개혁을 할 수 있는 밑바탕이 되는 것 같아요. 시간을 주고 그렇죠. 기업들한테 그 여유를 주고 하면 당연히 그렇기 때문에 무용론을 얘기하는 거는 좀 아니지 않나 싶어요. 그렇죠. 그러니까 금리 정책이라는 게 만병통치약은 당연히 아닐 거예요. 말씀하신 것처럼 어떻게 보면 기업으로 하여금 이 구조조정을 할 수 있는 체력 좀 이렇게 흔히 말하는 그 링거를 꼽아줄 뿐이고 실제 치료는 이제 다른 형태로 돼야 될 것 같고요. 그리고 정책 아까도 말씀하신 것처럼 결국은 금리만 가지고 모든 걸 해결하려고 하면은 뭐 몇십 pp 인상 인하해가지고 효과가 없을 거고 뭐 100bp 이상 왔다 갔다 해야 되는데 그럴 여력은 없거든요. 그래서 결국은 모든 정책들이 한꺼번에 조화가 되어야 그게 비로소 효과를 낼 수 있지. 금리만 낮추고 다른 건 나 몰라라. 이거는 어려울 거예요. 그래서 다른 정책들과 함께 나오는 게 당연히 중요하고 그렇지만 그것도 본질적인 치료책보다는 시간을 벌어주는 정도로 우리가 의미를 가져야지 뭐 그거 하나로 된다고 한다면 이 세상 금융위기가 어디 있겠으며 치료되죠. 예. 다음 소식은 이제 중국에 관한 기사였는데요. 중국이 경제 성장률이 5년 내 최저치를 기록했다는 내용의 비즈니스 위크 기사였습니다. 중국의 3분기 성장률이 7.3%로 하락을 했는데요. 이에 따라서 세계 경제에 미칠 파급 효과에 대한 우려가 굉장히 퍼지고 있는 가운데 중국 지도부의 계획에는 변동이 없을 것으로 보인다라고 이 기사에서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중국은 이런 하강 국면에도 고용 실적이 3분기 내내 굉장히 좋았고요. 그리고 중국 당국이 주력했던 소매 판매와 같은 서비스 분야도 굉장히 성장세를 보였었고 또 중국의 산업 생산량도 전반적으로 안정적이었는데 통계청에 따르면 중국의 산업 생산이 3분기 동안 8.5%를 보였고 또 공장이나 부동산 고정 자산의 투자도 지금 16.1%로 전년 동기 대비 상승을 했다라고 합니다. 통계청 대변인이 기자회견에서 전반적으로 현재 그 중국의 경제가 그 안정세를 보이고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3분기 동안 질적으로 굉장히 많은 진보를 보였다라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난 월요일에 컨퍼런스 보도에서는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2020년과 25년 사이에 4%대로 아주 급락을 할 거다라고 이야기한 바가 있는데 IHS 이코노믹스 같은 경우는 내년에 중국 성장이 만약에 4.8%일 경우에 2016년 세계 경제에 굉장히 큰 타격이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특히 한국, 호주, 인도네시아가 가장 큰 충격을 받는 국가가 될 거다라고 이렇게 기사는 전하고 있습니다.
저는 좀 흥미로웠던 게 저는 7.3%라고 해서 좀 안 좋게 평가를 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이코노미스트들의 좀 예측치를 깨서인지 의외로 나름대로 평가를 괜찮게 했거든요. 뭐 각자 중국의 3분기 GDP 실적 어떻게들 보셨나요? 그러면 7%가 나쁜가요? 7%대가. 그렇죠. 누군가에게는 꿈의 숫자일 수 있는데 아마도 그 예상치가 7.2였기 때문에 7.3이면 항상 우리는 이제 예상 대비 얼마냐가 중요하니까 생각보다는 나쁘지 않았다. 이제 이렇게 봤던 것 같은데 근데 이제 저는 항상 이렇게 성장률을 보면은 어떤 생각이 드냐면 우리가 얘기하는 경제 지표는 모든 게 다 결국 숫자 노름이잖아요. 언제 어떤 때와 비교하느냐가 중요한데 기본적으로 경제 사이즈가 커지면 커질수록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죠. 왜냐하면 성장률은 현재에서 그 한 해에 성장하는 부분을 이제 이제 분자는 현재 올해 성장하는 거, 분모는 현재의 경제 사이즈인데 경제 사이즈가 커지는 상황이 된다면 옛날에는 100만 성장하더라도 예를 들면 뭐 10% 성장했다면 지금은 10% 성장을 달성하려면 그게 이제 100, 120, 150 계속 늘어나야 되죠. 근데 경제의 그 성장 폭이 매년 그렇게 늘어날 수 없기 때문에 결국은 증가하는 경제 규모에 반비례해서 성장률은 떨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중국이 이전에 고성장에서 이제는 이제 중진 성장으로 오고 있는 거는 맞는데 다만 이제 걱정되는 거는 그동안 고성장인 시절에 상당 부분 많이 진행이 됐던 과잉 설비에 대한 부분들 또 가뜩이나 중국하면 많이 우려하는 것이 부동산 시장의 버블인데 예전에 높은 성장률에 맞춰서 그런 투자나 설비가 이루어졌을 텐데 그런 것들이 이제 성장률 낮아졌을 때 얼마나 그 충격을 흡수할 수 있겠냐. 마치 자전거를 탈 때 페달을 밟지 않으면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처럼 중국이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에 대한 충격을 얼마만큼 소화할 수 있을 건지 그게 사실은 좀 걱정이 되는 부분이라서 성장률 둔화보다는 둔화의 속도 저는 그게 더 좀 관심일 것 같아요. 사실 이 기사에서는 한 리포트를 인용을 하면서 중국이 그 저성장 국면이 맞기는 하지만 과거에 그 특정 분야에만 그 투자를 했었던 거에서 지금은 현재 그 리밸런싱 현상으로 되찾아가는 과정이기 때문에 그 환영할 만하다라는 평가를 내렸는데 이 평가에 대해서는 어떻게들 생각하세요? 예, 아까 말씀해 주셨듯이 이제 과잉 투자, 고정 투자 과잉된 거를 갖다가 그래도 자기들이 깨닫고 이거를 고쳐보겠다라고 하는 거는 분명히 긍정적인 부분인 것 같고요. 그걸 이제 좋게 평가하는 쪽은 중국이니까 저런 걸 그래도 자기들이 빨리 이제 해서 고치고 괜찮아질 거다라고 하고 안 좋게 보는 쪽들은 그렇게 해봤자 여기는 근본적으로 문제가 크기 때문에 안 고쳐질 거다라고 보는 것 같고요. 이제 어쨌든 뭐 시도하는 것 자체는 저는 말씀하셨듯이 이제 나쁘진 않은 것 같은데 여기서도 질적으로 물론 이제 뭐 경제 안에서 여러 부분이 이제 있고 거기서 나아진 부분도 있고 아닌 부분도 있겠는데 약간 한 가지 이제 의문이 궁금한 게 여기 보면 이제 고용도 굉장히 좋아졌다고 그렇게 평가가 돼 있잖아요. 그런데 예, 이번에도 제가 아니고 제 아는 분들이 중국에 가서 현재 예, 거기까지도 또 뭐 파견을 그렇게 하셨군요. 안 머니까 계신 분들 얘기나 듣고 그리고 저희 뭐 사실 그 여의도에도 중국에서 그 경험이 있으신 분들이 있으시니까요. 얘기를 해보면 제가 가장 놀란 것 중에 하나가 저희가 생각하는 중국은 뭐 낮아졌다 해도 7% 성장 같으면 굉장히 취업이 잘 되고 저희 예전에 90년대 한국 이전처럼 그렇게 해야 될 것 같은데 특히 청년 실업이 굉장히 생각보다 심각하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생각보다 취업이 잘 안 돼서 거기에서 공부를 하러 갔던 우리나라 학생들도 다시 자리를 못 잡고 돌아오고 그래서 그래도 중국인데 그 이야기는 한 10년 후에 나와야 될 이야기 같은데 벌써 이렇게 취업이 우리나라 그 고용 통계가 별로 의미가 없다고 지금 하듯이 중국도 이 고용 통계는 질적인 부분이 과연 좀 개선이 됐는지 약간 의문이네요. 그 컨퍼런스 보드 같은 경우는 성장률을 4%로 예상을 했잖아요. 근데 사실 4%가 그 정도 규모면 좀 너무 작은 수치는 아닌 것 같은데 2020년 어떤가요? 시기가 언제죠? 2020년과 2020년이면 이제 한 5년, 6년 남았는데 우리나라가 제일 걱정 여기서 언급했지만 맞아요. 우리나라 중국 익스포저가 너무 커서 그래서 지금 이런 뉴스 나올 때마다 우리나라 관련 산업이나 주가들이 좀 휘청휘청하고 해서 그렇다고 우리 산업 구조를 갖다가 뭐 한순간에 다시 중국 그 비중 큰 거를 빨리 바꾸기도 어려울 것 같고 그래서 그게 제일 걱정이네요.
아까도 얘기했던 것처럼 이제 성장률 떨어지는 거는 불가피하고 이제 시기가 중요하다고 말씀드렸는데 2020년에 4%면 지금부터 매년 이제 0.5% 포인트 정도씩 이렇게 매년 성장률이 떨어지는 거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그거면 좀 속도가 빠른 것 같아요. 예, 그렇죠. 그래서 예. 만약에 정말 그런 상황이 현실화되면 도대체 세계 경제 누가 이끌 것이며 또 나타나겠죠, 누군가. 누군가. 근데 중국만큼 그 소비 여력을 가진 인구층이 없는 것 같고 뭐 인도나 인도네시아 같은 네. 나라가 있긴 하지만 그네들이 중국과 같은 그 소비 여력을 갖기에는 시간이 한참 걸릴 것 같고 이거는 중국만의 문제가 아니라 전 세계 수요의 한 축이 완전히 이렇게 몰락한다라는 얘기인 것 같아서 쉽게 4% 얘기하지만 생각보다 그 충격은 되게 클 수 있을 것 같아요. 우리나라가 좀 분발을 해야 네, 될 것 같아요. 맞아요. 네. 그냥 단순하게 계산해서 중국이 지금 7%인데 우리나라가 뭐 3% 이렇게 하면 중국이 4% 되면 우리는 그러게. 비관적인. 별로 뭐 생각하고 싶지 않은 숫자가 나올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해서 기사 계속 얘기해 봤는데 네. 이런 멤버로 해보니까 또 색다른 것 같아요. 아, 어떻게 괜찮으셨나요? 네. 두 분을 또 보내드려야 돼. 네. 근데 저는 전 박사님하고 한 본부장님하고 이렇게 네. 투덕거리는 모습이 되게 보기가 좋아가지고 다음 주에는 좀 그렇게 볼 수 마무리. 있을까? 네. 네. 과연? 저희가 다음 주에 한번 하시면서. 투닥거리는 걸로. 예. 네. 미리 항상 이제 연습해오세요. 제가 네. 말씀드리지만 이 멤버가 좋아요. 뭐 다음 주도 이 현재가 멤버로 중요해요. 한번 진행을 여기 앉아 계시는 거 아니에요 다음 주에? 여기 이 자리. 제 꿈은 아니지만 네, 또 상황이 어쩔 수 없다면 어쩔 수 없게. 네. 예, 하여튼 뭐 오늘 이 정도면 충분히 얘기가 된 것 같고요. 네, 오늘은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